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코스피 장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투자의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원픽 리포트의 송민석 이사님을 모시고 시원하게 한번 이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이 이제 계속 저희 부티폴 채널에 나와 주셔서 뭐 시황이라든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정도 전에 코스피 지금 들어가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뭐 굉장히 상투적인 질문이지만 그렇죠. 이런 걸 할 때마다 아직은 조금 뭔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정이 조금 오고 나서 지금 들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조금 조정이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온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을 딱 주신 대로 좀 조정이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이 뉴스로 계속 랠리가 오다가 반도체주가 뭐 수급의 영향인지 뭐 기타 실적의 영향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조정이 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코스피가 지난 1, 2년간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좀 거칠다. 뭐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편중도 좀 심하고 또 레버리지 상품이 너무 대중화되면서 장을 좀 흔들고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 경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경고,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징어 게임이 또 우리나라의 대표 또 넷플릭스 최고작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을 얘기했는데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틀린 말도 아닌 게 사실 오징어 게임이 상금 하나를 걸고 다 달려들어가지고 딱 한 명만 받잖아요. 나머지는 다 탈락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너네 너무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 라는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이 파티가 끝나고 나면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너네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계산서는 누구한테 전가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1년 동안 코스피가 165%가 올라가면서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하루에 2% 이상 올라갔던 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7번. 그러니까 77일이 1년 중에서 2% 이상 올라간 날이에요.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니 하루에 2% 올라가야지 그러면 안 올라가야 되냐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하루 2% 올라가면 미국 주식에서는 뭐 폭등 뭐 이런 그렇죠. 미국이 비교하면 미국이 1년 동안 5번 5일 올라갔어요. 2% 이상이. 아 진짜요? 네. 그리고 평균치가 1년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77번.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간단하게 원인은 거의 뭐 개별주처럼 올랐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 거기가 코스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단 엄청난 기업이기도 했었고 문제는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레버리지 ETF들의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ETF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움직이니까 전체가 다 움직여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네 너무 잘못됐어. 너네 무조건 폭락할 거야 라고 읽는 것보다는 너네는 오르는 건 괜찮은데 너무 방식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종목들이 아니라 아는 기업만 있긴 하지만 꼴랑 2개로 한 나라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너무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고점입니다 폭락입니다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좀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이 말 자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노무라도 이게 조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골드만삭스도 오히려 목표치를 10,000에서 12,000으로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래서 요것만 조금 분산해서 이제 2개의 반도체 기업 말고 소부장이라던가 기타 뭐 데이터 센터나 피지컬 AI나 이런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경고하는 그런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 돈을 놓고 막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게임을 하는 건데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하이닉스도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뭐 역시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코스피는 꺾이고 삼전 주가도 꺾이고 여러분들 그 변동성을 보셨겠지만은 지난주에 그 하이닉스는 그 무려 160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야, 이런 거는 진짜 정말 너무나 엄청난 변동성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분명히 실적도 나왔거든요. 89조에다가 1810%라고 하는 정말 경이로운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벌써 한 3주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뭐 이란 때문이다 뭐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주식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 네,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3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제 13일이었죠. 이날 아마 하이닉스가 15% 정도 빠졌을 거고요. 삼성전자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9%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3주 동안 25%가 나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핵심을 뽑으라면 저는 세 가지를 뽑을 것 같은데요. 수급, 그리고 기저효과, 그리고 금리입니다. 이 금리 얘기는 정말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니까 수급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한 150조 원 정도를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거래소 넥스트를 포함하면 190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요 수치가 얼마나 거냐면은 금융위기 08년도 금융위기 때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게 34조입니다. 근데 그 4배가 지금 빠져나간 거죠. 와, 금융위기 때 34조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저도 좀 192조예요? 놀랐습니다. 네, 지금 150조에 깜짝 192조까지 해서 이거 리서치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네, 그렇죠. 엄청나게 갖고 있었고 사실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주식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가면서 팔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급등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걸 누가 받았냐? 개인들이 이제 받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더 받아서 기관들도 받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이제 받을 물량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원래는 주가를 안정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14.4%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다가 이게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던 게 뭐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랬는데 20.8%인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대 그 정도만 하면 돼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기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계속 비중이 올라가요. 근데 이 비중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함께 또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사서 올라간 것보다는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비중이 늘어난 거죠. 사실 5, 6천 원대부터 좀 팔기 시작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그대로 9천 원까지 가버리니까 한때 31%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한다면서 팔기 시작했던 이 6월 22일부터가 내려오잖아요. 비중이. 그죠? 비중이 31, 29, 26 내려오는데 요때가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서 빠졌다라고 보는 게 적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29일, 28일 날이죠. 이 추정치가 있는데 이 8일 날 증권사 추정치로 26.3%까지 내려왔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또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내다 팔았다. 그렇죠. 내다 팔아가지고 지금은 한 24에서 25 정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허용 범위 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치인 20%까지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한 1, 2% 내려갔거든요. 그때 하이닉스 15% 맞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25 정도면은 3번 더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고점에서 판 것만큼 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꼭 맞춰야 되나? 더 내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외국인들이 나갔으면 그걸 사주고 그런 매수세를 받쳐서 가야 되는데 수급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인들은 레버리지 사고 이미 물려 있고 그렇다고 연기금들이 사줘야 되는데 연기금은 사면 안 되잖아요. 연기금은 지금 좀 빼야 되는 상황. 그렇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급이 꼬여버린 상황이네. 네, 그렇죠. 거기다가 개인들이 비투가 지금 38조 원 넘는다고 하는데 실탄이 좀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오링나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된 걸 메꾸자고 그래서 또 레버리지를 들어가 버리는 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장이 흔들리고 한 이틀 정도 살짝 반등세가 나온 거는 지금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네, 그쵸. 있는 지금 분위기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 파는 거를 살짝 멈췄더니 그냥 그래도 조금 올라가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기분 언짢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약간은 하락장이 멈췄다고 보긴 좀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올랐어? 좀 팔아버리고 올랐어? 좀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위에다가 막아놓는 게 된 거죠. 천장이 생겨버리게 되니까 이제 올라가다가 맞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 거고 연기금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왁 하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그걸 다 연기금의 물량들을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결국 외국인들이 팔아서 시작됐고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확대된 건데 네, 그렇죠. 결국 돌아올 거는 외국인 어차피 국민연금은 당장은 돌아오기는 어려운 거니까 네, 그렇죠.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 네,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관건은 환율이 떨어지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그 함전과 하이닉스의 새로운 뭔가 투자의 동력이 생기거나 네, 둘 그렇죠. 중에 하나. 네,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됩니다. 있다. 그래서 6,800선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왔는데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이때 13일 날도 들어올 때 혼자서 개인들이 뭐 거의 4조 원 가까이 샀으니까요. 돈이 자꾸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오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저 효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했는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막 실적 빵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3분기 때 지난 작년 3분기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영업이익 4.7조였습니다. 불과 4.7조. 근데 갑자기 막 뭐 50조 막 하면서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도 89조가 예상되고 뭐 어쩌고 얘가 나오는데 3분기 때가 이제 YOY가 바뀌는 시점이라서 분명히 그때 이게 뭐야 하면서 갑자기 그래프가 죽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들이 받아들이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것들이 바뀌게 되니까 이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해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연기금 여기 되게 많이 갖고 있네 팔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기저효과 라고 하면서 약간 또 멈칫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이게 별거 아니고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잘 나가고 실적이 나오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개인들이 봤을 때는 무서운 거죠. 실적이 더 이상 막 뻥튀기 되는 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또 공포를 하나 건드린다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LTA가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일부 고객과 단연 계약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빅테크와 5년 계약을 또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막 하던 거에서 3년에서 5년 정도로 해서 좀 오랫동안 이제 우리 매출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거야. 뻥튀기는 아니지만 꾸준히 나올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좀 더 상위권으로 디벨롭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LTA가 정말 하이닉스의 중요하죠. 뭐 빅테크 기업과의 5년 LTA는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다 그 상반기 안에 좀 목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지날 것 같아요. 벌써 3, 4월 달쯤부터 시작을 했던 거라서 아직 상반기 뭔가 안에 이렇게 확정된 거는 네, 없는 그렇죠. 거죠? 삼성전자는 일부 소문만. 공급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SK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SK가 미뤄지는 이유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원래는 이제 상한가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상한가 가격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상단도 없다. 근데 계약은 잘 된다? 엄청난 거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지만 시총이 1, 2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LTA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그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LTA로 기간을 확보했을 때 오히려 실적이 약간 주춤해도 오히려 그 실적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안 죽어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버블이 아니구나가 확정이 오히려 되지 않습니까? 실적이 뭐 얼마가 증가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정말 그 앞으로 1, 2년이 아니라 계속 간다라는 거를 시장이 좀 그런 걸 보여주면은 주가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벨롭해서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겨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금리인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이 1년 전에 2.9%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2.9% 정도 돼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4.3까지 올라오게 되는데요. 미국도 재정 부채가 많다, 뭐 금리가 높다라고 하는데 미국 국고채는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국고채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물가 전망을 올리면서 좀 매파적으로 돌아서면서 이거 금리 인상 해야 되겠는데 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뭐 올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 하반기까지 다 해서 뭐 그래도 0.25에서 0.5% 정도는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금리 차가 좀 좁혀진다. 네.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금리 인상을 7월 달에 좀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그러면은 당장은 좀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뭐 자산 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경제 체력이 좋아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환율도 조금 약간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보면 또 좋은 거 아닐까요? 네, 좋지만 지금 다들 주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로 빵 때리고 연기금이 천장을 맞고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니까 이제 환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금리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 펼쳐져 있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2달 전에 송민석 이사님한테 어떻게 지금 코스피 좀 반도체 좀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약간 아직은 좀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조정이 좀 온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조정이 온다면 들어가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한 2-3번 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로부터는 지금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안 네, 네. 좋은 뭐 유리 천장이다.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 매도하고 금리는 어쨌든 당장 올라가고 외국인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그럼 네. 이럴 때가 살 때 아닙니까? 기회. 이럴 때가 1차 매수죠. 이럴 때가. 네.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게 그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의 물량을 털기 시작하면서 허용 범위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게까지 매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빵 내려가는 게 지금 줄어 있고 매도의 가장 큰 주체였기 때문에 외국인은 어느 정도 팔아서 리밸싱 이미 돼 있는 상태고 그럼 매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도도 그렇게 누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지금이 저는 1차 시기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개인들이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네. 좀 매수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구간이다. 그렇죠. 이런 그러면서 말이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또 조금 2차, 더 더 계속 이제 가고. 모을 수 있는 고점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영향들을 가져갈 네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이제 수급적인 문제들, 그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거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연기금이 계속 팔아치웠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매도를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YOY가 변하면서 그래프가 꺾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성장이 꺾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LTA를 포함해서 오히려 디벨롭 중이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리 지금 금리 분명히 올려야 하고 올리면 좋겠지만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좀 따라가서 금리 좀 아프겠지만 가게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올려야 된다. 올리고 나면 조금은 아프겠지만 뒤에 있는 더 큰 상승이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 주식 예탁 증서죠. ADR 상장을 했는데 이렇게 ADR 방식의 나스닥 상장 이후에 외국 기업의 기준 역사상 거의 최대 규모라고 하는 40조 원 정도 자금을 또 주게 되었다. 상장일 날 149달러로 상장한 첫날에 177달러까지 올라가. 그 다음 날에 바로 뭐 또 하락을 하긴 했는데 또 그 다음 날 또 다시 상승. 어쨌든 굉장히 좀 그 미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주목받는 것 같은데 이번 상장이 SK하이닉스의 국내 반도체 주식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보고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네. 자랑스러운 약간 그 주식계 BTS가 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화면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2014년도에 알리바바가 가장 컸었는데 그걸 넘어선 미국 상장 역대 최대입니다. 149달러를 공모가로 했는데 사실 이 공모가보다 약간 원래 떨어지거나 하는 게 정상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3% 프리미엄을 받고 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국 시장에서도 야 드디어 우리에게 하이닉스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실탄인데요. 이 40조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우리 지방 쪽에 있는 밑에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용기 클러스터, 뭐 청주 어드밴티지 또 그쪽에 그 반도체 공장을 부지를 또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AI 메모리를 증설하고 공장들을 더 지으려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스닥 상장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자금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은 미국 계좌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여기저기서 글로벌로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자체의 투자금이 많아지게 되니까 훨씬 더 풍부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지금 또 투자 확대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그렇게까지 높게 가지 않았었는데 PER도 많이 낮았거든요, 마이크론보다. 근데 이것도 좀 회복을 하면서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총알을 장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본주가 악재가 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이거의 환율이 지금 1,500원 안팎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1,400원대로 약간 떨어진다 그래도 뭐 1,492원, 5원 막 이러니까요. 1,500 근처인데 하이닉스가 같더라도 원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와 달러로 갖고 있는 ADR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를 팔고 당연히 ADR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한차손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팔고 미국에 있는 거를 갈아타는 수급이 좀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보니까 TSMC는 괴리율이 25%예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상장 직후 지금 34%. 그러니까 그만큼 본주가 인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기만큼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4% 상장 직후였는데 떨어졌잖아요. 시가총액까지. 그래서 확 떨어졌죠. 그랬는데 어제 27%가 올라갔습니다. 하이닉스가 기준가, 그러니까 공모가 근처까지 왔다가 어제 27% 상승을 맞이하면서 괴리율은 좀 좁아졌겠네요. 예, 계리율은 조금 좁아질 수도 있지만 요 친구들대로 이대로 고착화되느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TSMC는 워낙에 이제 또 상장한 지 그래도 조금 됐으니까 요대로 조금 상장해서 가거든요. 고착화해서 미국계 25% 조금 더 비싸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이닉스는 아직 잡혀진 게 없어가지고 얼마만큼 조금 더 계리율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 투자 때문에 하이닉스는 클 수 있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가 97년도에 ADR을 상장을 했는데 전환이 이제 좀 제한돼 가지고 25%까지 올라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본주를 팔고 ADR을 사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야 이렇게 환율 계속 올라가는데 야 나 뭐하러 하이닉스야 미국 가가지고 ADR 살래라고 해버리고 다시 돌아왔던 서학개미가 다시 서쪽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까지 가면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올해 상반기에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이 150조 원 정도 뭐 넥스트 시장까지 하면 190조라고 얘기하는데 코스피를 순매도 했고요. 반대로 이제 같은 기간 그 일본 주식시장에서 105조 원어치를 외국인이 순매수했다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주식 팔아갖고 일본 주식 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 시장에서 100조 원 가량 돈을 빼서 일본 주식을 산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머니무브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이제 빼간 돈이 외국인이 150조, 네. 넥스까지 하면 290조 정도 된다고 190조, 말씀드렸는데, 190조. 네, 190조. 네. 그냥 한국거래소가 150, 네, 대체거래소까지 190조 합쳐가지고. 네, 합쳐가지고 190조 정도 됐는데 이게 상당 부분 일본으로 좀 건너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집계한 걸로는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 일본 주식을 11조엔, 그러니까 약 100조 원 정도 사들였다고 해요.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고요. 이게 아베노믹스 초기였던 2013년도 막 그때 말씀드렸었던 개혁하고 막 이럴 때 들어왔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 한국을 팔고 일본으로 갔냐? 미국으로 가도 되는데라고 하시는데 일단 팔고 싶어 판 게 아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밸런싱 해야 되니까 매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165%가 올라갔는데 당연히 비중이 커지니까 거기서 빼서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본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다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머징 마켓에서 하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리스크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한 거고요. 패시브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환율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환율도 계속 우리가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있으면 환차손전 날 것 같은데라고 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이 세 번째가 일본의 어떤 AI 생태계인데 우리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 돼 있고 소부장들 다 지금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 가가지고 사는 게 소부장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재, 데이터 센터, 뭐 광섬유 이런 것들. 그래서 AI 공급망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인프라에다가. 그래서 요게 넓게 퍼져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외국인들의 이걸 샀다라는 건 조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반도체 지금 다들 SK랑 삼성전자에 몰려 있지만 외국인들이 샀던 게 지금 이런 장비주들이거든요. 소부장들이 있겠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소부장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됐다. 이거 인프라가 되게 중요해졌다는 힌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큰 손들은 아시아 전체를 하나에 묶어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야 소부장 뭐 일본도 있잖아. 너네 완성품 너네가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장비 일본에서 갖고 오잖아. 그러면 일본에다가 투자하면 좋지. 여기가 잘 나갈 거니까 우리 리밸런싱에서 이쪽으로 들어갈게 라고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못한 건 아니고요. 좀 리밸런싱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전체 자금이 있으니까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 때문에 니케이가 39%가 올랐습니다. 미국이 10%, 유럽이 8% 올랐는데 니케이가 39% 엄청난 거죠. 일본 주식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제2의 코스피가 될 가능성도 어떻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갑자기 이렇게 제2의 코스피가 되기 조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는 어렵다. 네, 저희는 원뿔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탑 2로 지금 원뿔로 달려왔던 거고 심지어 거의 레버리지들도 다 그쪽에다 몰려 있었던 거라 유독 특이하게 올라갔던 케이스고 일본의 투자는 다 소부장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네네네. 뭐 하나가 딱 튀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100조에서 더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간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일본도 증시 보면은 조정받고 있거든요. 사실 비슷하게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종목 레버리지 ETF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조정을 사실 이 두 개 종목이 세게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여파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얼핏 보니까 뭐 여러 개 상품들이 있는데 제가 본 거로는 최고점 대비해서는 55%, 60%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물론 뭐 상장할 때 당시로 60% 빠진 건 아니지만 한창 이게 좋다라고 하면서 쫓아갈 때의 꼭대기 기준으로는 60%가 빠진 상황인데 이러면은 이거 뭐 개인들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이거 뭐 욕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레버리지 ETF 이거 물린 분들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어쩔까요?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온 게 워낙에 많고 60% 그거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꽤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힘들 거라고 보는데 지금 화면 보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지금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정부가 지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해서 지수가 너무너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거 좀 어떻게 규제 좀 해봐 라고 했는데 제가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올해 상반기 코스피 변동률이요 연이율 57%. 그러니까 이 변동하는 폭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 변동성이 비트코인이 47%. 코인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성이 비트코인이 제일 안정돼 있네. 네, 비트코인보다도 지금 코스피가 더 날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이거 하루 건너 하루로 가버리니까 이게 엄청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보시면 이게 그 2배짜리 레버리지거든요. 180%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버티겠어요?
엄청나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나라에서 정부 다 모아봐. 그래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이제 곧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니까 하고 좀 약간 얘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얘기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다들 그거에 대한 사실 대책이 없죠. 레버리지 나버렸는데 내리가 없어가지고 요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없앨 합니다.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나온다고 한다면요, 지금 여기서도 엄청나게 커가지고 꼬리랑 몸통이랑 뭐 옮들어가고 막 해놨는데 일단은 요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럼 나라에서 이 레버리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네 가지인데 최소 증거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방향, 그다음에 회전율을 제한시키는 방향, 그다음에 투자 자격을 강화하는 자격인데 최소 증거금 상향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뭐 될 것 같은데 요거를 뭐 2,000에서 3,000원 올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던 거를 좀 빼자. 조금 증거금 올려가지고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좀 올려놓자. 진짜 돈이는 할 사람들만 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요런 거는 좀 감당 안 되는 돈.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려가지고 넣는 거 가능한데 3,000만 원 빌려서 넣는 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너무 힘든 돈, 너무 목숨 건 돈 하지 마라고 하는 것 같고 레버리지 배율 하향 같은 경우에 2배에서 1.5배로 좀 낮추면 변동이 그래도 좀 줄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요 방안도 지금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레버리지 배율을 하향한다는 거는 기존의 상품을 하향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상품을 기존의 하향하겠다라는 상품을 거죠. 하향한다 그러면 잃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야 내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왜 이걸 또 제한한 이거 야 이게 그러니까 말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올라가니까. 지금 오늘 한 이틀 반등하니까 또 네.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쏙 들어가는 거죠. 참. 그다음에 회전율을 제한시키겠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회전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 회전율이 100만 원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한번 팔고 나면은 이제 복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그래도 한 번 했다가 한 3% 손절을 봤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해서 6% 수익 내거나 하면 되는데 처음에 3% 손절했더니 더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돼버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얼마나 낮출 것이냐, 제한을 둘 것이냐. 지금은 돈이 잃을 때까지 그냥 사고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한한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아마 쉽게 손을 못 댈 겁니다. 이걸 하면 일단 단기 트레이더들 안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그죠. 계속 돌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수급에 대한 주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있으나마난 것들이 돼서 아마 큰 손들이 이거를 하기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한하는 건 조금 힘들 거고 아직까지도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얘기만 나올 뿐 조금 지나갈 것 같고요. 투자 자격 강화가 있는데 요게 위험 자산들은 조금 경력이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돼야 된다거나 뭐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일단 투자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그냥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높이자. 무슨 뭐 저기 시험 보고 교육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ETF나 레버리지 상품 하려면은 그냥 영상 이렇게 운전면 하듯이 몇 개 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몇 년 동안 해왔고 투자해왔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좀 높이자. 그러면은 합숙 교육 합니까?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불가능하겠죠. 군대처럼 저기 한 6주 그렇죠. 훈련 막 시키고 이렇게. 주식 자격 훈련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개인들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작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나 돈 벌러 왔는데 왜 내가 돈 벌겠다 니들 그러냐라고 하면은 또 할 말 없거든요 사실. 너희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이러도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불나방처럼 들어오는 거. 지금의 그 상태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 개인들이 이제 물려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럼 어느 정도나 진짜 물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온 개인들이죠. 들어온 개인들로 치게 되면은 거의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절반이 남아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절반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쨌든 처음에 상장 시점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최고 지점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60% 떨어졌고 네. 상장 때부터는 거의 한 30% 이상 빠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수익을 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극히 적다. 거의 없다라고 거의 해요. 대부분은 다 네. 손실이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빠져나간 돈이 이제 레버리지 너무 힘들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로 갈 것이냐? 안 가겠죠. 나 지금 50% 손해인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2배짜리가 해야 본전을 빨리 복구할 텐데 라고 하면서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인데 좀 잃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단타를 하는 사람들 특징인데 초보자들이 단타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잃으면 나중에 이 멘탈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시장가로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수급 들어오고 막 올라간다 싶으면 갑자기 그냥 시장가. 그럼 내가 사면은 쭉 찔끔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게 되거든요. 똑같이 지금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못 파신 분들이 더 많고요. 팔았다 하더라도 또 레버리지에 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빠져나와서 본주로 간다면 주가가 좀 더 좋을 텐데 지금은 레버리지로 또 들어갈 것 같다. 아니, 뭐 본주로 갈 이유가 없지 뭐. 그렇죠. 2배 먹을 거를 1배 먹겠다고 거길 왜 갑니까? 그렇죠. 그럴 리가 없는 그분들은 아마 영원히 안 하면 안 했지 본주에 투자는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규제하기도 힘든 상황. 하지만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해서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여가지고 지금 일단은 증권사들한테 야 너네 그만 홍보해 이거 사람들 그냥 좀 알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최근에 원픽 리포트 시리즈에서 키움, 한국 고배당 그리고 미국 AI 테크 ETF를 QQQ와 슈드가 합쳐진 어떻게 보면 짬짜면이다. 네. 뭐 이런 ETF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짬짜면. 네, 짬짜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ETF 하다 보면은 배당 성장과 배당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없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얘기를 안 해드렸던 이유가 요게 거래 대금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막 변동성이 있거나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지 않은 건데 그래도 한번 제가 소개를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배당도 받으면서 그다음에 AI 미국에 있는 AI 테크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15개 종목 그다음에 미국 AI 테크 10종목에다가 투자해서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냐 보면요. 이제 70% 쪽에서는 여기 70% 쪽에서는 삼성화재, 보험사, 증권, 은행 이런 것처럼 지금 배당을 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밀고 있는 그런 그 주주환원이라든가 배당 늘리는 확대 정책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있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는데 여기 은행주들 도 있기 때문에 보험주도 있어서 요거 상당히 나쁘지 않은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AI 테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한국 고배당주고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예, 근데 미국은 흔들림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SK나 하이닉스가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면서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또 그런 쪽이고요. 그러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게 그 달러에도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율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좀 핵심 구조로는요. 매월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요 애들이 매월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달 7대3으로 다시 맞추게 되는데요. 미국 AI 테크가 오르면요. 그걸 팔아가지고 고배당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계속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배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30원 정도가 분배금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50원이 나오는데 아이 50원이 뭐야라고 했는데 이게 매달 나오는 거예요. 매달. 한 주에 50이니까요. 그래서 요 친구들이 생각보다 배당 나오는 게 찾아보면은 한 3% 조금 안 되는 건데요. 배당이 크지는 않습니다. 배당이 크지 않지만 AI 테크랑 같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벌어다 오면 배당으로 이렇게 해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 분배율이 2.8% 커진 최근 분배율은 합산하면요. 4.8%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테크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코스피가 두 자릿수로 빠질 때도 이 상품은 한 달에 그 5% 정도 하락하는 걸로 그쳐가지고 방어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은행이나 보험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방어가 잘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이게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 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금리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10년물이 4.3% 부분까지 왔는데 이 상품의
채권의 분배율 1년 실적 분배율이 2.8%인데요. 이게 채권이 배당보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고배당주는 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은행과 또 금융 쪽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리 상승기에 배당주의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는 조금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장과 배당을 동시에 계속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뭐 금리가 우리가 뭐 5, 6%까지 올라갈 게 아니니까 그 정도 선이 되면은 성장하면서 배당도 넘겨주면서 적당히 두 개가 모두 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능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AI 테크에 있는 것보다 미국의 AI 테크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AI 성장 국면을 좀 맞이할 수 있고 그거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의 지금 정책과 어우러지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성장만을 바라지 않고 요거는 성장만을 바라지 않고 배당도 같이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돈이 좀 없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뭐 월별로 모아오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보다 성장성이 더 좋은 나스닥 100으로 노후 준비를 꾀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스닥 100을 어느 정도 사모으면 노후 생활비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나스닥 100으로 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학 게임 넘어간다 막 이렇게 했던 게 요즘에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막 출렁인데 미국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정답은 미국인가 하고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요거를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요거를 좀 공식으로 좀 만들어 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총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은퇴 후에 내가 얼마를 월마다 쓸 건지를 좀 정해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 나 노후에 100만 원 정도 있어야 돼. 아니야 나는 한 200만 원 정도 쓸 것 같은데 아니야 300만 원 이런 걸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총 자산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요거 생활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12를 곱해가지고 1년치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25를 다시 한번 곱합니다. 그게 이제 4%. 그렇죠. 예, 4%룰. 내 자산에서 4%를 꺼내다 써도 내 자산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4% 룰이거든요. 그 원금은 절대 안 건드리고 싶어하는 분한테는 이런 계산법이 맞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원금이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치.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월 300만 원이 만약에 요즘에 노후 300만 원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월급이 한 300 정도 되니까 노후에도 그 정도 계속 나오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300만 원을 예시로 한번 좀 해보면요. 연 3,600만 원 곱하기 25 하면은 9억 원입니다. 근데 이 9천만 원도 큰 돈인데 9억 원이라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커버드 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걸로 가야 되나 싶은데 요걸 지금부터 이제 모으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계산을 나중에 하시는 게 국민연금,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네. 국민연금 많이 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국민연금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월 112만 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20년 이상 가입자들 기준이니까 조금 더 안 내신 분들은 이거보다 적겠죠.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 월 2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이제 거기서 4% 룰로 해서 빼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을 4% 룰로 하려면 필요한 자금이요 9억에서 확 줄어듭니다. 6억 있으면 됩니다. 6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6억을 이제 어떻게 모을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이 6억을 모으려면은 굉장히 힘들긴 한데 과거에는요 나스닥 100이 장기 15%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상승한 것까지 포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은 7에서 8% 정도가 맞는 거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예상에서는 AI 시대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지금처럼 급등이 아니더라도 우상향이 조금 더 가파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9에서 10% 정도를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보다 지금이 빌려업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오히려 7, 8%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네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9에서 10%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AI 시대가 계속해서 가능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9억 한 절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300만 원? 9억 절반 6억 정도. 6억 정도 필요하죠. 6억 정도. 네, 6억 정도 필요한데 6억에서
그거는 이제 필요한 자금이고 그걸 어떻게 모을 건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월 150만 원 정도를 적립하게 되면요. 아까 이제 9에서 10%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40살에 시작하면은 20년 정도 남았죠. 네. 60세까지 정년. 네, 45살이 시작하면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목표가 노란색이 20년 걸린 후에 그 자금이군요. 네, 20년 걸린. 그래서 월 150만 원을 저축한다는 가정 하에 그리고 여기에 우리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 100에다 넣어놨을 때 매달 150만 원씩 적립했을 때 20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40살이 시작한 20년 뒤에는 7.8억. 그 다음에 45살에 시작하면은 4.8억 이렇게 지금 되게 되거든요. 그럼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죠. 7%일 때 요 정도, 8%일 때. 근데 제 예상은 9에서 10%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9에서 10%면 얼추 6억에 지금 도달하는 케이스가 되는 이제 겁니다.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수익률은 복리니까.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네. 복리 효과가 커지면서 시간이 길어진 사람이 훨씬 그 더 유리한 비례적이지 않고 그 기하급수적으로 더 그렇죠. 수익이 늘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 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적립이 가능하냐? 대한민국 평균 한 5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그 3배인데 150만 원이면은 요즘 주거비도 많이 올라서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150만 원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150만 원 그럼 너무 나이스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월급의 절반이 좀 안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150만 원 도달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월 30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거의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또 그러면 5년 차인데도 벌써 연 7%만 돼도 끝나버리니까 40대라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40대 돼서 나 모은 돈도 없는데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더 제시를 하게 되는데 원래 15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거에서 10에서 15% 정도를 좀 떼가지고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개별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위성주예요? 네, 그러니까 코어는 이제 낙사 100으로 가고 위성으로 이제 공격적인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공격적인 거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다 투자하는 겁니까? 시대에 따라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 엔비디아에 넣고 싶어 그러면 그냥 직자 엔비디아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지수가 아니라 아니면 나 금리가 올라가서 금융주 살 거야. 그러면 그냥 은행주에 딱 집어넣어 버리고 그러니까 전력 바로 개별주로. 인프라, 네, 뭐 전력 AI, 인프라, 반도- 두산 에너빌티 나 그런 데다 넣고 딱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등주에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을 내가 예상하는 네, 곳에 그렇죠.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넣는다. 네, 그래서 연 지금 봤던 게 9에서 10%, 보통 8% 이렇게 됐는데 요게 연에서 20%요 조그마한 거지만 이게 그래도 연 20% 정도 2배 정도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을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하죠. 이게 반대로 갈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원팩 리포트에서도 이런 연결된 것들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런 위성으로 쓸만한 애들, 공격적으로 쓸만한 아이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이제 따로 보시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시더라도 2, 3년 뒤에 좀 어느 정도 경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커브드 콜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4% 룰이었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그 돈 싸들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산 조금 녹이더라도 내 커브드 콜로 전향을 할게.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최대한으로 150이 아니더라도 최대한으로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됐을 때 4% 룰이 아니더라도 그 모아놓은 자산을 조금 녹여가면서 커브드콜을 한다면은 노후에 3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애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IRP나 또 연금저축, 뭐 ISA 우리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요런 데다가 이제 좀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이용해서 절세도 받고 하는 방법들이 좀 있으니까요. 이게 좀 늦었다고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이 40대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도 40대에 들어왔지만 그 노후를 위해서는 충분히 시간이 있는 나이다. 포기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금리가 조금 다소 높아지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목돈을 단기 채권 상품에 넣어서 돈을 굴리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목돈 불리는 목적으로 단기 채권, 단기채 ETF 뭐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갑자기 이 단기 채권을 저기 하시는 분들이 꽤 생겨가지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저도. 네. 왜냐하면 딱 보기만 하면은 단기 채권 그냥 은행에 가도 20%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니 4% 5% 준다. 네네네. 뭐 은행보다 여기가 더 높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좀 그러니까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게요 좀 두고 봐야 될 게 채권은 사실 불리는 자금이라기보다 좀 지켜놓고 그냥 일단 그렇죠. 대기 타는 약간 그런 파킹형이 대기 많은 자금. 건데 갑자기 이제 이게 유행처럼 좀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그러니까 대기 자금이니까 언제 또 탁 빼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채 ETF가 사고 팔고 하기가 좀 쉬우니까. 네, 근데 거기다 발행원보다는 거기다 놓으면은 불어나는 게 아닌데 네.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자. 그나마 뭐 좀 낮더라도 예적금보다는 조금 높으니까. 네,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그 물가 상승률 반영하고 나면 제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할 건 없고 네, 전혀 아니죠. 잠깐 좀 수익 실현했는데 다음 어떤 투자로 가기 위해서 잠깐 좀 뭐라 그러나 뭐 보관하는 용? 네, 뭐 이런 대기시키는 걸로. 용도죠. 그런 그래서 용도로 봐야 되겠죠. 요런 것들 대기시키는 건데 그래봤자 주는 거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단기채로 불린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거 사기 위해서 잠깐 맡겨놓는다 네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래도 갖고 있으면 보통 현금이나 통장에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파킹형 요거를 쓰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이 주식 상품에서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갖고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그 파킹형 상품이 있으면은 그냥 삼성전자 사듯이 그냥 이렇게 뜩뜩뜩 쳐가지고 거기다 바로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고 해서 좋은 거니까 네, 벌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1,500원이 대로 고착화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뭐 1,500원 올라온 지가 조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1,500원 위에 항상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사모아야 되는지 이제 환율이 높아지니까 가격적 부담이 좀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현 시점에서 미국 지수 ETF의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에 대한 관심도 요즘에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달러에 대한 이야기,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율이 올라갔나 봐 그냥 이러고 끝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해외여행 가서도 힘들구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차손이라는 게 뭔지도 이제 점점 다 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꽤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요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이제 1,500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요 환율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요거를 좀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걸 목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목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 번 들어갔는데 환율이 깎이면서 뭐야 이거 주가는 올라갔는데 다 환차손 나가지고 제로잖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애초에 투자를 한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품도 분할을 하게 되면은 투자한 상품을 분할로 하면 환율도 분할로 들어가게 된다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매달 사주면은 환율 그렇게 고민 없이 그냥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진짜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정말 고위험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 뭐 1,580원을 간다. 하반기 때 1,580원, 1,600원 간다라는 지금 증권사 얘기들도 있고 동시에 또 4분기에는 1,400대 초중반으로 복귀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면서 동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적립식으로 하는 게 가장 방어력이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과 이제 주가의 관계인데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요. 원화 강세로 가게 되면은 대체로 글로벌이 좀 위험하다라는 뜻이 돼가지고 주식들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환차손이 나는 시기에 주가 상승분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환율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자연 완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환율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진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환해지 상품이라고 많이들 있는데 요게 상품 뒤에 뭐 커드 콜 그 뒤에 괄호 열고 H 써져 있는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게 환해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요 상품이
요 H가 들어가면 해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또 갉아먹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환해제를 하지 않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어릴 때는 900원이었거든요. 저 1월 달러가 900원대였거든요. 800원, 9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1000원이었고 어느 순간 1200원이었고 눈 감았을 때 1500원이 됐더라고요. 앞으로는 안 그럴 거냐? 라고 봤었을 때 지금보다 계속 올라가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금리가 미국보다 우리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또 이거를 그러면 미국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동안은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괜히 수수료를 갉아먹을 필요 없이 환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눠서 그냥 방어적으로 사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거보다 ISA나 뭐 연금저축, IRP 뭐 이런 걸로 절세 효과를 좀 누리는 게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민해서 가지고 계좌를 분산해서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버드 콜 ETF의 경우에 옵션 프리미엄 배당으로 이제 배당 수익을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건보료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용으로 적합하다고 하는데 커버드 콜 ETF의 경우 ISA나 퇴직연금 등의 노후 계좌에 얼마나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커버드 콜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인데 요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 하면은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배당이잖아요. 네.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 커브드 콜을 전제를 좀 하나 깔고 가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건보료가 안 나온다 또는 뭐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좀 달라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커브드 콜은요 크게 국내형으로 나온 게 있고 해외형으로 나온 게 있죠. 근데 해외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랑 두 가지를 했을 때 분배권의 재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 커버드 콜은 올라갈 거야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옵션 프리미엄인데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요거는 비과세인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내가 상품에 투자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 배당은 또 배당과세를 냅니다. 근데 국내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고요. 그다음에 배당이 그 상품이죠. 그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은 세금을 내는데 해외형은 안 따지고 그냥 다 냅니다. 안 따지고 그냥 다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프리미엄 똑같은 커브드 콜이라도 한국형은 그래도 과세가 거의 적게 된다. 많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외형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요게 아까 우리 이제 월 300만 원 갖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나오는 거, 그다음에 200만 원 우리가 이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랑 이제 연결되는데 100만 원 빼고 200만 원을 만들어서 연 2,400만 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커브드 콜이 연 분배율이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8%, 7, 8% 이제 왔다 갔다 그러는데 결국엔 나스닥백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8%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게 되면요 3억이 필요합니다. 아까 6억이었잖아요. 우리 6억이었는데 3억으로 확 떨어집니다. 대신에 원금은 갈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3억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3억이면요 아까 150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75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후가 내가 지금부터 40대여도 75만 원이면 노후에 3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이게 10%면 2.4억, 12%면 2억인데요. 지금 보통 8%에서 조금씩 이제 위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75만 원에서 70에서 75만 원 정도 저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커브드 콜을 하긴 할 건데 나 어디다가 할 건데 라고 하면은 국내형 아까 해외형 나눈다 그랬죠. 이 나누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연금 100만 원 나오는 거, 그다음에 해외형은 아까 말 그대로 세금 다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연금저축, 연금계좌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과세 이연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그냥 두면은 내가 세금을 안 내고 그 세금할 돈을 복리로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들어가는 거죠.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이게 55세 이상씩부터 해가지고 내면은 5.5%부터 차등으로 이제 또 연금 빼면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계속 나 세금도 안 내고 계속 그냥 불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요거는 연계자. 근데 국내형 커브드 콜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 계좌에서 해가지고 연금 계좌에다가 다 넣는 게 아니라 이게 한도가 있으니까요.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를 안 채우고 일반 계좌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뭐 부부가 이제 각자 해도 되고 또 합산해가지고 해도 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4% 룰로 6억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300만 원 정도씩 이제 노후에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원금이 같이 굴러가는 거니까 이게 올바른 또 정직하고 너무 좋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너무나 좋은 건데 내가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커브드 콜로 가서 녹여가면서 하겠다. 네, 녹여가면서 나 갈 때 돈 싸들고 가는 거 아니니까 나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저축을 안 하는 만큼 내 현재 생활에서 쓰는 돈은 조금 더 여유로움이 있겠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라고 해서 이제 요 뭐 국내 예시형에서 뭐 얘는 얼마 줘요, 쟤는 얼마 줘요라고 나오는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단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브드콜 비중 우리 아까 나스닥의 100에서 했던 것처럼 커브드콜을 웬만하면은 좀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원금 자산 자체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나스닥 100을 올리 100%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지수 성장하는 데다가 성장의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안정성과 함께 지수에다 하시는 게 좋겠고 웬만하면은 커브드콜 하지 마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다 각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커브드콜 비중을 계속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수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커브드콜로 나머지를 충당해가지고 서로 믹스를 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200만 원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200만 원이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원픽 리포트의 송민석 이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변동성이 커진 이 시장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조금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부터 매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거보다 안 빠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1차 매수하기는 너무나도 적당한 시기이고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기금이 일단은 매도를 조금 줄이고 있고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자체적으로 체급을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빼서 일본을 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체력이 좋았다면 일본에서 소부장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소부장을 투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체력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지금은 금리를 올리면서 서로가 힘들 수 있겠지만 너무 레버리지에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코스닥 정말 많이 빠져서 다들 안 보시는 것 같겠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그 소부장들과 2차전지, ESS 또 화장품들까지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봤던 분야들 이 반도체 지금 그래프 죽거든요. 그런 다른 반도체들 똑같이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소부장들 분명히 한번 타임라인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이런 거에다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좀 다른 쪽을 한번 더 바라봐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나라 체급 좋아지고 나면 또 내가 그때 결정하기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목돈은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매번 모아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픽 리포트의 송민석 이사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